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한 박자 늦으셨어요? 네. 요즘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세요? 99일 만에 저희 스튜디오 다시 오셨어요. 그런가요? 당선 후 첫 인터뷰.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보니까 예. 슈퍼초선이다. 이준석 대표는 대표를 2번씩이나 한 슈퍼초선. 이제 뭐 그 다음 주에는 개원을 하니까 당도 배정 받으시고 사실상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걸 좀 실감하십니까? 담담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정치 인생 왜 이렇게 난이도 높은지 모르겠지만은 3석짜리 정당에서 이제 사실상 의정 활동을 성과 내는 거는 또 다른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여기저기서 만나자는 분들도 많고 한데 사실 못 만나 뵙는 분이 더 많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만나자고 하세요?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또 메시지를 내고 또 용기 있게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슈화시키고 하는 거는 잘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던 분들 플러스 좀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하고 특히 최근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상공인들? 네. 그게 저희가 코로나 때 정책자금 많이 풀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상환 시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돈을 버는 거 이전에 자영업자 본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워낙 줄었어요. 빚 갚느라. 근데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많이 다뤄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착륙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충격파가 크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 용인 어디죠? 화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렇게 14월 동안 그 선거 과정에서 현장을 다녀보면 문 닫은 상가들 공실 너무 많고요. 동탄은 뭐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을 구하려고 이제 여기 돌아다니 보는데 건물이 통으로 공실인 곳들이 꽤 있습니다. 건물이 통으로요? 예, 그 아파트 앞에 상가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래도 뭐 편의점 하나보다 뭐 무인 아이스크림집 하나 뭐 이렇게 부동산 하나 입점은 하지만은 아예 상업직으로 나와 있는 곳들 중에서 비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탄도 그런 게 좀 걱정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글쎄요, 이번에 대통령은 자영업의 위기라는 거에서 직구 규제라는 이런 걸 꺼내들었는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자영업이 이제 대한민국에 더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지금 있는 분들도 많이 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근본적인 구조에는 저는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인건비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자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직까지도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년 됐는데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양날의 검인 게 사실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 노동자가 그 소득을 가지고 최소한의 삶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득이기도 한데 반대로 고용 인원은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22대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역별, 직종별 차등임금제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건 또 이제 그럼 뭐 일자리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거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직업에 귀천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직업의 그 1시간이란 시간 단위로 설명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업무의 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7가지 개헌 과제 중에 하나를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지금 최저임금 적용받는 업종들이 다 동일노동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보통은 동일한 수준의 업무량 또는 이런 숙련도를 요구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건 유도리가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뭐 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 저 대량 실업 사태가 났던 IMF 이후로 자영업자가 폭증을 했고 그 다음에 대안 없이 계속 이 문제가 일종의 이제 돌려막기식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 없을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임금 노동자들이 갑자기 해고가 되면서 자영업으로 몰려 나오고 치킨집 아니면은 뭐 편의점 사장님 해야 먹고 사는 이런 구조가 된 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이 어제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어제 집회는 안 나오셨더라고요. 예, 어제 초선 의원 연찬회 이제 하고 있었고 저희 당에서 양정숙 의원님이 아마 가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희는 당선인들은 사실 뭐 저희가 뭐 이 최상병 특검에 이런 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센 목소리 많이 내고 앞장서갔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도 오해가 있지 않을 거라 보고 저는 장외투쟁으로 간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얘기하지만 어떻게든 표결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막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민주당 의원이든 어디 다른 야당 의원이든지 간에 국민의힘의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나머지 밖에서 아무리 장외투쟁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번 주 있을 토요일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한들 윤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판단을 바꿀 수 없다. 28일 날 있을 재표결에서 확실하게 특검을 관철시키는 게 훨씬 더 충격적일 거다. 그리고 저는 더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 보면 마지막에 가면 민중 대행동인가 뭐 이런 거 하고 이랬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장외라고 하는 거는 원내에 있는 정당이라는 것들을 초월해서 많은 단체나 이제 관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이제 계속 언급하는 건데 굉장히 다양한 주장이 혼입됩니다.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는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분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건데 어느 순간 이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이 진보 세력의 대규합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제 생각엔 들어오는 세력은 그러니까 뭐 들어오는 어떤 국민의 지지자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빠져나가는 그런 새가 많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신중하게 가야 된다 지금 그 생각이고 저는 장외 집회는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어쨌든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런 그 관점에서 집회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얼마나 모이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접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뭐 전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오며 가며 보고 또 이렇게 가끔 오랜만에 보고 이렇게 되면은 살짝 옆에 잠깐 가자 그래 물어보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분위기는 지금 조금은 이제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무리하시는 이제 낙전이나 낙선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요? 네, 우선 낙천이나 낙선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 불만도 있겠지만은 21대 국회를 끝까지 이렇게 욕 먹고 끝나게 하느냐라는 거에 불만이 있죠. 그래서 그분을 좀 얘기하고 사실 뭐 공기업 사장으로 뭐 그걸 마음 돌린다? 글쎄요, 그거가 그렇게까지 그 선분들한테 매력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90개 일자리가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 사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제가 그냥 이건 뭐 그냥 반 농담처럼 얘기하면은 뭐 도로공사니 공항공사니 약간 이런 좀 끝발 있는 자리는 이미 다 찼거든요. 나와 있는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이렇게 그런 건 전문성 있어야 갈 수 있는 자리.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면 28일 재의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한 17에서 25표 정도는 최혜병 특검법 가결표를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전략이 뭐냐에 따라 달렸다 봅니다. 만약 들어와가지고 피켓 시위하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런 거는 저는 입법부의 일원이 하면 안 되는 방식일 거라 보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고 그리고 피켓 시위하면서 표결에는 참여 안 하는 걸 일종의 당론으로 정해서 버티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왜 버텨야 되죠가 우선 설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옛날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에 싸울 때 남베트남의 장비도 좋은 거 갖다 주고 아무리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왜 싸우는 거지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니까 속절없이 밀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추경호 대표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알아주지 않고 우리 괴롭히던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이해가 안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뭐 대표도 자르고 그다음에 출마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따라다니다 망했다. 아,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제가 엄석대 얘기 계속 하지만 엄석대가 그 엄석대 권력 유지할 수 있는 거는요. 네. 엄석대 랜드에 껴 있으면은 그래도 중간은 간다라는 그 신뢰가 있을 때 그런 거고요. 당위 선생이 엄석대 한번 후드로 팬 다음부터는 야, 엄석대도 이제는 갔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엄석대 비리가 폭로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쫓아다니다가 잘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생각이 있으면 이번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할 거다. 이번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피켓 들고 있으면은 다음 총선이 언제든 뭐 하든 간에 박제될 텐데. 그렇겠죠. 그게 계속 떠돌아다니겠죠. 그럼 다음 선거에 본인 정치 인생에도 상당히 해를 끼칠 수 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뭐 말씀하신 조혜진 의원이나 이런 거 보면 실제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뭔가 전국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에서 이제 정치하시는 의원님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조혜진 의원 훌륭하신 분이지만 경상도의 민심을 그냥 민심이라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이건 영남 비하도 아니고요. 영남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민심이 있는 것을 국회의원은 민의를 받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기반으로 판단하시면 굉장히 실패합니다. 그거는. 저는 예를 들어 저는 언론에서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소한 이번 전당대회에 만약 출마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언론이 찍어가지고 다 물어봐야 된다 봅니다. 투표할 거냐, 뭐 가표 찍을 거냐, 부표 찍을 거냐. 옛날에 우리 그런 취재 많이 했었어요. 도망 다니면 도망 다녔다고 기사 내야 된다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 여권이 변할 수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텐데. 저는 당장 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고 싶으면은 답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당 대표가 되면은 뭐 21대 따르면 22대 때 또 할 텐데 찬성 표결을 지시하겠느냐 아니면 반대 표결을 지시하겠느냐 당 대표로서 아니면 자유투표 열어버릴 거냐 입장을 명확히 물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이제 그 역할을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옛날에 그런 취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반 나눠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서 직접 다 전화해가지고 가부 찍어가지고. 아니 우리 안철수 대표님 얼마나 대선 주자로서 또 그리고 당권 주자로서 용기 있게 나서셔가지고 좀 뜬금없는 타이밍이었지만은 갑자기 저는 소신에 따라 가지고 특검 찬성 표결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들어오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투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3인 정도밖에 없어요.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이동 의원. 나머지 분들은 제가 뭐 이름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지만 그것보단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몇 표 정도 더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최소한 제 생각 거기에서 한 두세 명은 더 나올 것 같은데. 두세 명이요? 뭐 그분들의 구체적인 의사를 들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현 정권에 대해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저는 그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최대 5에서 6명이에요? 거기다 불참이 많을 겁니다. 불참. 불참이 한 10명 넘어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뭐 이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 안 받는 분들도 요새 많아졌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그렇죠. 당장 우리가 이거 뭐 전 의외로 하태경 의원하고는 이 얘기 상의해 본 적이 없는데 하태경 의원 어떻게 할까요? 하태경 의원 가표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인가 뭐 어느 쪽에서 계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뭐 영남 출신 의원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매번 젊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이고. 그런 맥락에서라면은 뭐 사실 하태경 의원이 뭐 이해람 중사 사건이나 여러 다른 군의 안타까운 사건들에서 보여줬던 그런 자세 그대로 간다 그러면 찬성이죠. 그 아까 뭐 여러분들께서 전화 연락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치인들은 연락 안 옵니까? 정치인들은 저한테 연락을 요즘 들어서 이제 연구단체 가입해달라는 얘기가 뭐고 아니 개혁신당으로 옮기겠다 이런 분들은 없어요? 아직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아직은 그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나 이런 거 보고 움직인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 보고 나서 그렇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각을 세우고 오늘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뭐 우리를 이렇게 망쳐버린 뭐 밑에서 실제로 이런 당은 뭐 해체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정도까지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홍준표 시장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실제로 이제 홍준표 대표는 지난 탄핵 이후에 대선을 치르면서 네. 엄청나게 고생했죠. 네,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사실 그때 15%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상황 속에서 선거 나가가지고 보전 받느니 못 받니 네. 상초유일인데 보전 못 받을까봐 당시자들이 돈도 못 쓰게 하고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하는데 그 와중에 옆에서 계속 뭐 자기 뭐 보수 쪽 사람들은 막 그 검찰이 잡아가지 네. 뭐 그러니까 더 열받은 거죠. 네, 더 열받은 거죠. 근데 그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약간 좀 한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네. 지금 만만한 거죠 지금.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만만하니까 막 패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서 못 패고 이런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뭐 보수에 예. 그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홍준표 대표 주장이고 네. 한동훈은 선거 졌으니까 그런 거 없고 그냥 해만 끼쳤다 이런 거거든요. 네. 사실 뭐 아주 명쾌한 논리는 아닙니다만 하여튼간 그 대통령이 어차피 나중에 권력을 한 번 더 가질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시는 거죠. 홍준표 대표. 네. 그래서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때리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근데 진짜 탈당을 할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을 잡으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왜냐면은 약간 질 걸 알고 움직이는 그 이회창 총재 팀 같은 느낌이 될 거라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게 한계성이 명확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번엔 낫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네. 다음 선거하면 또 지거든요. 아,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면 다음 선거 또 진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예. 여러 변수를 놓고 보면서 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연속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박근혜가 선거를 맡으면 잘한다. 선거 여왕이다. 그건 할 때마다 선거를 잘 치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김종인이 가는 쪽이 계속 이긴다? 선거의 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준석은 연달아 이겼다. 네. 이거 위에 저도 뭐 이제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저는 통계적으로 유리한 예. 수치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선거를 계속 그렇게 이제 지휘했을 때 좋은 성과 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회창 총재는 정말 너무 공무원으로서 훌륭한 분이지만은 네. DJ한테 졌을 때 다람쥐 용납을 못한 거거든요. 그 DJ니까 졌지. 네. 아 막판에 JP가 저 연대해가지고 진 거야. 예. 변명거리가 많았으니까 다음 선거 그때 갔잖아요. 예. 그때도 전략의 한계성을 노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DJP로 충청도를 먹었지만은 그럼 그걸 경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DJP가 아니라 수도 이전으로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 전술에서 한 수 뒤진 겁니다. 그러니까 DJP를 경험하고 DJP가 깨지니까 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지. 그러면 충청도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우린 그냥 이길 거야. 굉장히 나이브한 사람. 그럼 상대 쪽에서 야 그럼 우리 또 다시 충청도를 공략 잘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럼 수도 이전하자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그걸 예상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팀의 전략의 한계인 거거든요. 네. 역량의 한계인 건데. 네.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에 보면은 개인과 한동훈 위원장 주변의 사람들 다 무기력했어요. 예. 예. 누군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 동원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뻘건 옷 입고 다니고 있으면은 네.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예. 그 시장가 생닭 들고 막 이러고 있을 때는 그 사진 진짜 구리게 찍힌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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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역량이 그게 그 팀이 그대로 이제 뭘 다시 선거 지휘한다면은 예. 사람 좀 웃죠. 그러면.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행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데 KC 미인증 막 그 해외 직구 문제에 대해서는 또 세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다 가세를 했습니다. 나경원 뭐 등등 해서 다 비겁한 거예요. 비겁하다. 예. 그러니까 탄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사건에선 입을 다물고 네. 그냥 소위 그냥 민생 핫 이슈 정도 하나 건드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 다숟가락 하나씩 얹던데 직구 해보긴 하시나 다들.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 본인은 직구도 가끔 한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피규어 사시나 뭘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을 쥐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분당 사태?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할 게 없는 당 대표가 뭘 하느냐의 문제 되는 거거든요. 예. 뭐냐면은 선거 때면 유세라도 다니지, 예. 공천이라도 하지. 선거 예. 때는 해야 될 일을 명확해가지고 딴 거 시간 때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 선거가 없을 때 당 대표는 진짜 자기가 능동적으로 네.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되거든요. 예. 뭘 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시기가 이제 선거 없을 때인데 혼자 예. 동료심이 이러고 있을 것도 아니고 예. 무슨 테마를 가지고 하지? 예. 예, 약간 그거는 좀 그런데 그 와중에 대선 행보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좀 사고가 터질 거다. 대선 행보하고 또 셀카 찍고 막 이렇게 하면서. 셀카는 찍을 사람이 없어서 못 찍을 거고요. 아, 셀카 안 찍어요? 선거 때니까 동원이라도 해주지 누가 예. 그걸. 동원 안 해줘요 이제? 예. 아니면 또 웃기게 또 어디 가서 또 대구 어디 가서 찍고 있겠죠. 네. 그 대구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할 결심은 한 걸로 보입니까? 어떤 거요? 정치할 결심은 한 걸로 보이세요? 그게 제가 이제 좀 물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물렸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물려가지고 물 타고 뭐 이렇게 계속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렸으면 여기서 끊고 한번 가는 것도 답이거든요. 근데 물린 상태에서 어떻게든 지금 만회불고 물 타고 지금 이제 계속 이러는 것 같은데 뭘 하지? 제가 지금 만약 국민의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 싸우면서 열내고 기분 내는 거 외에는 딱 할 일이 없거든요. 예. 근데 뭘 하려고 하지? 뭐 본인 생각을 할 텐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쉬고 싶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신과 각이 계속 서고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계속 비판을 하고 이게 대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뭐 조정훈 의원 얘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여타의 이유 때문에 억지로 불려 나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세요? 억지로 누가 부르고 있냐는 거죠. 네. 아니 그 뭐 정치 환경이 뭐 홍준표 시장에 대응하려면 뭐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이 또 이렇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또 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나와요. 그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본인이 이룩했다고 하는 모든 이룩한 성취는 없죠. 본인이 받고 있던 모든 정치적 권위와 특혜는 윤석열에게서 나온 겁니다. 예, 그거 간과하면 안 돼요. 이준석이 박근혜 퀴즈 소리 듣다가 박근혜 후광을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준석 정도의 거의 한 10년 가까운 그 반야인스러운 생활까지 하면서 이준석의 성취가 박근혜가 쥐어준 것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선거를 이기거나 뭐 어떤 평가만 성과가 나왔으면은 그렇게 할 수라도 있어요. 지금 선거 검사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 내려가지고 비대위원장 만들어 준 것, 이 유일한 정치적 자산. 이력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나 야 최근에 한동훈 윤석열 뭐 좀 사이가 안 좋더라 이런 얘기할지 몰라도 정치 저관여층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뭐 이런 거. 그게 뒤집어 말하면. 황교안 총리 같은 분이야말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까지 부채 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는데도 같이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라는 걸 계속 쓰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 맨날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정의당이랑 진보랑 둘이 앉아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우린 너무 달라. 그러면서 나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무슨 막 특정한 진보에서 관심 있는 정책들 꺼내면서 우린 이거 너무 다르고 우린 이거 너무 다르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땐 초록 동색이에요. 자기들끼리 봐가지고 무슨 뭐 NFP 아무리 싸운다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땐 초록이 동색이에요. 저건 다 초록색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주장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위원장의 관계가 그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외관상 봤을 때는 검사 1과 검사 2죠. 검사 1이 검사 2를 땡겨준 거고 그리고 검사 2가 뭐 싸우는 듯 마는 듯 하다가 검사 1이랑 틀어지고 뭐 그런 상태지. 이걸 그 정도 단순화해서 보지 이걸 누가 봐서 뭐 구체적으로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냥 큰 통칭으로 하면 검찰 정권의 뭐 황태자 뭐 이런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다시 또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 혹은 또 당 대표가 되어서 다음 선거를 지휘하려고 할 때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하겠습니까? 분열까지는 모르겠고 우선 그렇게 말을 들어댈 이유가 없을걸요. 당 대표에.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를 하거나 말거나. 이게 보세요.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대중적인 인기가 혹시 있다면은 네. 그 이 대중적 인기를 이 사람은 같이 붙어 있으면은 내가 얻어갈 수 있느냐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네. 그 요소일 텐데 한동훈 위원장 총선 때 보면은 뭐 후보 띄우는 거보다는 나를 부각시키기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런 게 이제 다 파악이 끝났을 겁니다. 네. 정치인들이.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돼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출격을 해도 당선 가능성 없다? 저는 제가 맨날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나서도 도대체 정치적 역량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게 TV 토론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와 있는 건 뭐 관훈 토론 한 번 나온 거밖에 없잖아요. 라디오 인터뷰도 안 하고. 예.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그 김태현 변호사 방송에 가서 그렇게 했겠어요. 예. 아니 여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다 놓고 평양생 시비를 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프로 나가야죠. 친구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인데 여기도 못 나오면 이건 뭐냐. 예. 예. 그러니까 네. 지금 평가할 게 없다 정치의 내용을.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을 당선시킬지 그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중요하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주자가 뭐 안철수 의원 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인 거잖아요.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나와야죠 유승민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와야 한다. 이번에 안 나오면은 대선 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예. 예. 제가 항상 얘기하면 성적표가 없잖아요. 계속 근데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웬만해서 안 되죠. 근데 예.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계속 중수청 얘기하시는데 중수청의 이 성과를 입증해 보이시는 거 웬 답이 없어요 지금. 중수청? 중앙수사청? 아니 중도 수도권 청년 중수청. 깜짝이야. 예. 중도 수도권 청년에서 예. 유승민 의원이 강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예. 검증이 실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예. 그게 내 세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가 솔직히 아쉬웠어요. 이제 천하용인 되었으나 전당대회 그때 네. 웬만하면 유승민 의원이 뛸 수 있게 나왔어야 됐다 그때. 제가 그때 예. 사실 선거 서포트하려고 준비 많이 했었는데. 네. 아 유승민 대표 준비 띄워주려고. 뭐 유승민 대표 상의하고 준비가 아니지만 나오겠거니 왜냐면 방송 나와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야 그럼 이번엔 내가 뭐 이 선거는 한번 지원을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유 대표가 선거 그런 거 아기자기하게 챙기지 않는 스타일인 거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저희 쪽 사람 시켜가지고 사무실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정말요? 예. 예. 어디 영등포에 허름한 지하 상가 같은 거 컨셉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 뭐 천하용인 팀이 아니었겠죠 그러면 뭐 이름이 어째서 오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뿅 하고 그냥 안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혹시 뭐 나오시죠라고 권유를 아니 저는 때 되면 당연히 알아서 때 되면 알아서 나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 아니고 지금도 그런데 저는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게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판에 또 지금 이렇게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오면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볼 거거든요. 이번 전당대회 때 유승민 대표 출격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없죠. 왜냐면 그 뭐 영남에서 표현할 것도 아니고 중수청이라고 해서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중수청에 있는데 중수청에서 입증이 안 되는데 누가 그게 대선이라는 곳에 운명을 맡기고 같이 가려고 합니까? 이번에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걸 좀 세를 확인시켜 준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 당의 지분이 한 15%라도 있다. 20%도 있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나중에 그 20% 들고 있는 사람과 연대하려고 나중에 대선 때 몸값 쫙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적표가 없으면은 말뿐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하면은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이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넣을 거야 사람들 보면 그 천목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3040 세대가 만든 모임이고 여기에서 뭐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데 침묵했고 자기들이 비겁했다 이렇게 일종의 자기 고백 같은 거를 했어요. 그저 비겁하다 맨날 얘기하면은 맨날 이준석 욕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네. 가지고 뭐 비만 고양이부터 제가 다 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그때는 왜 같이 안 싸우고 이제 자기들끼리 천목회를 원래 낙선자 모임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게 낙선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 개혁신당은 낙선자분들 있고 그분들은 정말 각오하고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어려운 길 자처해서 2% 3% 받아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니까 존중해야겠지만은 오히려 국민의힘 낙선자는 어떻게든 여당 덩어리에 의존해가지고 해보려고 할 말 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낙선자 그룹 뭐 예전에 몇 번 가봤지만은 한 3번쯤 모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목받는 몇 사람 빼고는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보통 전직 의원 한두 명 정도가 주도하고 예.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막 윤 대통령을 향해서 좀 세게 발언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네. 김철근 사무총장도 네. 더 세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 보이진 않아요. 더 세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이브한 사람이었느냐. 수도권에 선거를 뛸 사람이었으면은 강서 보궐선거 그렇게 17% 18% 차이로 지는 결과가 나왔으면은 네. 그때 최소한의 위기 의식을 갖고 달려들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 하나 없이 그냥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노인정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여론 바탕으로 선거 치르다가 지금 나은 거 아닙니까? 보수는 과감하게 앞으로 그 노인정 선거 운동을 벌여야 돼요. 무슨 노인정 선거를 벌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노인비하 이런 게 아니라 예. 노인정 도는 일정을 하면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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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실 낮 시간대 할 거 없으니까 계속 그걸 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쪽으로 바이어스가 가요. 예. 코로나 이후에 좀 그런 게 줄긴 했지만은. 네. 그 여론이 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역 행사라는 게 거울 가보면은 지역에 이제 뭐 지역 관리라는 것 중에 지역 행사라는 게. 예. 낮 시간대 젊은 사람들 일하러 나가고 어르신들 많은 분위기에서 이제 하고 하는 건데 네.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은 네. 보수 쪽 사람들 강북이나 이런 데 선거 뛰는 거 보면 뺑뺑뺑 그거만 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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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보수에도 혁명적 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2030 표를 못 얻으면 보수는 앞으로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다가 증명된 게 지난 대선과 지선인데 예. 이번 총선 때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당연히 최상병 특검만 해도 보면은 네. 자기들이 앞장서가지고 통과시키자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최상병 문제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제일 보수에게 가장 아픈 이슈고 이걸 누구보다도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항 박살내고 해병대 박살내고 의사 박살내고 다 이렇게 하고 뭐 누구 표를 받아 선거 치르려는 거냐. 예. 그런 생각인 거죠. 자, 다시 최상병 사건으로 돌아가면 결국 28일 날 국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 스텝은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걸로 보이고 또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할 텐데 그때마다 야권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장외투쟁을 할 걸로 보이고 개혁신당은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까? 저는 21대에서 만약 통과 안 된다면 22대에서는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네. 장 외관 장 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민주당에서 이제 민당 계열에서 이제 시민사회 뭐 이러면서 이런 표현 쓰면서 네. 이렇게 막 원로들이라 하면서 뭐 어떤 좀 이런 사회 단체 활동만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껴가지고 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보수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요. 거기에 막 이제 막 개량 한복 입고 수염 기르고 이런 분들 나타나가지고 민족 운동 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분 나타나셔가지고 뭐 윤석열 내 이놈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막 하고 이런 그게 올드한 거예요. 네. 그게 올드한 그 사실 좀 2030이 네. 민주당의 그런 투쟁 방식이 올드하다고 느꼈던 지점이었거든요. 네. 지금 아무리 윤석열을 욕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방식을 옳다고 생각할 젊은 사람 많지 않아요. 예. 딱 그 느낌이 있거든요. 가면은 막 만장 들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가서 노래를 왜 그렇게 많이 불러요? 가면은 아니 부를 수도 있죠 노래를. 근데 그게 개량 한복 입을 수도 있고. 그게 그러면 그게 40대 50대 지금 이제 한 50대부터 하는 그 투쟁 문화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트렌드를 이제 봐야 되는 게요. 네. 세대별로 인식이 되게 다르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시위라는 단어를 놓고 지금 만약 20대한테 가가지고 네. 제가 요즘 보수 쪽에 아저씨들 만나면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시위를 누가 하느냐라고 만약에 지금 20대 대학생한테 물어본다. 네. 시위는 태극기 부대예요. 20대에게는. 네. 저도 85년, 저 같은 85년생은 시위는 누가 하는 것이냐. 네. 아까 말했던 그런 네. 만장 들고 개량한복 입고 수염 기른 분들 와가지고 민족운동 하신다 그러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통일운동 하신다 그러고 이런 예. 분들이거든요. 와가지고 근데 갑자기 하다 주한미군철수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30대 제가 30대일 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아니면 국민의힘 쪽 가장 먼저 이제 전환했던 지지층이 딱 저 나이 때 딱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호감을 갖지 못했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보수도 진보도 그렇고 보수는 태극기에서 탈피해야 되는 거고 네. 진보는 약간 그런 감성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양쪽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네. 건설적인 시위 문화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특히 제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옛날에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한다고 하면서 한쪽은 거의 태극기 집회 같이고 한쪽은 검찰청에 레이저 쏘고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2030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집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시위 문화라는 게 각 나라마다 다 특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사실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촛불혁명 5달 동안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게 노래도 그때 많이 불렀고 문화공연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런 시위 문화는 전 세계가 굉장히 와 진짜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배우려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독일 언론이 보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별 주체의 이런 것들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그런 문화의 장애 집회가 주도가 되면요. 보수 성향인데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좀 울분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뭐랄까요? 소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질감을 느껴요. 이물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보면은 그 안에 계신 분들 사실 원래 보수였던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 당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정원철 회장 이런 사람 다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자기 밝히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거기 사관 동기에 이런 데도 가보면은 원래 본인은 보수 성향이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고 그렇죠. 해병대 명예의 문제니까 우리가 나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약간 좀 뭐랄까 제가 장애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게 흔히 있는 정권 퇴진 구호로 가게 될까봐 이제 약간 걱정하는 거죠. 그럼 정권 퇴진은 최상위 구호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순간부터 최상병 건의 개별성은 묻혀집니다. 아니 박정훈 대령건의 개별성은 묻혀지는 거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진보 진영에서 시위 주도하면 가장 잘하고 싶어하는 게 150개 단체 총연합 투쟁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보면은 밤이 투쟁하는 데는 여기 왜 껴있지 이런 게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분들이 옛날 했던 발언 찾아보면은 이석길 석방이라도 나올 테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자유지만은. 근데 그런 분들이 최상병 특검에 동의해서 집회 현장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올 수 있다 없다 자유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탈하는 세력도 있을 거라는 거죠. 냉정하게. 냉정하게. 근데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보수 쪽 그러니까 최혜병 문제에 대한 관심 가지고 집회에 나왔다가 집회 분위기가 너무 예컨대 특정 정당 중심이거나 아니면 특정 세력 중심이라고 해서 내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못 가겠어. 이런 이물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지적은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그리고 갔는데 최혜병 특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권 퇴진, 정권 타도 이런 쪽으로 정치구호가 난무했을 때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연동돼 있는 이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만큼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진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좋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저는 당할 만큼 당한 사람인데 반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제일 바라는 게 그런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싸우다가 나중에 네 나이가 몇이냐 이러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뭐 갖고 싸웠는지 까먹어버리고 이제 그냥 멱살잡이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큰일 나는 거고 이번에 제가 그래서 아까 이렇게 기한도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특검 재의결이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이거는 어떻게든 재의결이 되도록 우리가 정치적 수단을 강화해야 되는 거다. 그 전까지는 장외투쟁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고 굳이 따지면은 그 이후에 만약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입법부로서 역할을 포기했다. 그러면 저부터라도 국민의힘에 있는 제일 친한 의원들고 양심 있다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의원들에 대해 제가 규탄을 할 겁니다. 저는. 근데 그런 수순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부터 가서 노래 부르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아니 근데 제가 노래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질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물감 있을 수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가보면은 보수 성향 집회 가보면요. 애국가랑 국민들이랑 그다음에 묵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국가 4절까지 다 부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약간 민주당이나 야권 성향의 집회 가보면은
약간 거기도 뭐 저 민중의례 하고 그다음에 네. 뭐 이무리한 행진곡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뭐 보겠습니다. 토요일 날 집회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뭐 주최 측에서 잘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고비마다 뭔가 역할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규탄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저는 이름을 찍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이름을 찍어서 입장을 밝혀달라. 예. 예, 규탄 이전에 아니 예.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예. 이거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달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히 당권 주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예. 예를 들어 뭐 거기 윤상현 의원도 나온다 그러면 윤상현한테 물어보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나경원 의원 나오고 싶은 나경원 대표님 최상병 특검 만약에 21대 지금 뭐 의원이 아니니까 네. 22대 당 대표가 되시면은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애매모호한 소리 하면 애매모호한 소리 나는 대로 평가하는 거죠. 네. 예.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임 있는 위치에 우리가 대통령한테 공약을 요구하는 게 당신 당선되면 뭐 할 거냐. 그렇죠. 예. 그거 자신 있게 얘기하기 바라는 건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당권 주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야죠. 알겠습니다. 그 5.18 묘역 7시간 30분 2,000배 예. 헌화하고 참배한 게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직접 기획하셨다면서요. 예.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가보면요 5.18도 저도 이제 그 민주묘지는 저도 굉장히 많이 가봐서 당 대표 된 이후부터도 뭐 10번 이상 가서 참배를 했지만은 네. 거기 가보면 뭐 윤상원 열사부터 해가지고 앞라인에 있는 좀 유명한 열사님들 네. 자리는 꽃도 많고 그리고 저도 많이 가서 인사드리고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좀 뒤에 있는 묘역에 있는 사실 좀 주목을 덜 받는 네. 그런 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괄로 갖다 놓는 꽃은 하나 있지만 그 외에 사람이 닿았던 흔적이 별로 없는 곳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보면서 좀 마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편의상 사연 하나 따져가지고 뭐 더 기억하는 열사도 있지만은 기여도로 따지면은 다 동등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좀 아쉬워서 네. 이번에는 다 그 가보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를 한번 돌면요. 되게 특이한 사연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8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 기념식에서 소개가 됐지만은 헌혈하러 갔다가 헌혈 이제 충분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데 억지로라도 하고 네. 집에 돌아가다가 피탄 데서 돌아가신 여고생도 있고 네. 그거 하나하나를 다 보려 그러면 하나씩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이거 합시다라고 제안했을 때 네. 두 당선인이 선뜻 그럽시다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이런 말 나왔어요? 그 사람이 천하람 단선인은 이제 제가 웬만큼 하자 그러면은 예. 한다면 하는 거 아니까 이제 군소리 없이 그냥 그래 이러고 그래 대표 언제 가면 돼? 막 이런 거였고 예. 이주영 당선인데 이런 게 개혁신당에서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이제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예. 각오를 다지고 왔죠. 처음에 시작할 때 예.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예. 마지막 끝날 때 어떤 마음 드셨어요? 다리가 막 휘청거리고 그게 1묘역이 770개인가 이렇게 예. 776개 예. 2묘역이 219개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게 근데 2묘역 가니까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에 저랑 아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5월 어머니회 그 이명자 관장님. 네. 이라고 거의 핵심 인사가 계신데 거기에 뭐 부군 되시는 정동년 이사장님 네. 옛날에 사형 선고도 받고 이렇게 그렇죠. 했던 분들 예. 정동년 이사장님 2022년 돌아가셨는데 네. 와 생전에 저한테 그렇게 막 기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인데 그거를 뵈니까 너무 막 눈물 나려고 그러고 네. 그 외에도 뭐 저도 처음 알게 된 것도 있어요. 보면 거기 뭐 예춘호 네. 근데 그분 부산 분이잖아요. 예. 근데 예종석 교수님 네. 아버지고. 예,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 예춘호 교수님 묘를 보니까 그렇지. 사실 영남 사람이냐 호남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18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기억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네. 예. 그래서 한 번씩 하나씩 다 가보니까 저도 알고 있던 것들을 조합해서 한 번에 백과사전을 본 느낌이 5.18에 대해서. 예, 예.
그 홍콩 민주화 네. 시위 때, 네. 그 우산혁명 때 갔더니 광동어로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번안해서 부르더라. 네. 굉장히 굉장히 어떤 경험이라고 그랬더라?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굉장히 뭐 쇼킹이죠, 우선 첫 번째로는. 예, 하여튼 굉장한 경험이었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어디 인터뷰에서 제가 하신 걸 들었는데 사실 이 5.18은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사실 상징 같은.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아시아의 민주화 또는 독립운동을 놓고 보면은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3.1 운동도 의외로 해외 유명해요. 네, 그럼요. 3.1 운동도.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모방 시도들도 있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의 당연히 5.18이나 4.19 같은 것들도 아시아권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거고 그러면 5.18이라는 것을 이런 거잖아요. 5.18이라는 걸 거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왔던 게 민주당인데 그때 홍콩 민주화운동 때 민주당이 입장내기 거부했어요. 홍콩에 대해서. 중국과의 국익을 얘기하면서 야 그럼 이거 교과서에서 우리 자라는 학생들한테 5.18을 가르칠 때는 민주주의라는 걸 절대적인 가치로 가르쳤는데 도대체 그 절대적 가치보다 중요한 국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와닿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민주 진보 진영에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부분을 계승해왔던 보수 정당을 비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5.18이나 아니면 이런 민중운동들 다 띄워놨는데, 근데 정작 그러면 홍콩에서 그것에 해당하는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걸 적극지지 못하는 것, 그건 모순이다. 국익 그런 거는 차라리 보수 정당이 말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국익이 인권 앞에 국익이란 단어가 붙으면은 인권이라는 단어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적어도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국익이라는 단어를 앞세웠던 게 저는 아쉬웠다. 전형적으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 케이스죠. 저는 되게 그게 황당했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는 뭐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끊임없이 5.18 폄훼가 나오고 특히 이제 친일적 발언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인재 육성의 뭐 상징이라거나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선거 과정에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네이버 라인 문제랄까, 뭐 독도 문제랄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근데 뭐 국익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보수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또 안 나서요. 아니, 이걸 국익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 호구 잡힌 것 같은데. 호구 잡힌 거예요? 국익이 아니라? 국익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호구 잡힌 것 같은데 약간 그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접 잘 받고 내주고는 이런 외교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 가셨을 때도 무슨 뭐 사상 초유의 무슨 대접을 받고 왔다 이게 기사가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영국이랑 해서 뭘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었다가 기사가 돼야 되는데 최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외교계에 다 퍼져 있구나. 우리 대통령은 대접만 잘해드리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게 계속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뭐냐면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외교에 있어가지고 실리를 취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격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의전이라는 것에 대해 뭐 조언을 받아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의전에만 너무 신경 쓰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아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말하면 예전에 전두환 국가재건 최고위의장이 본인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미국에 가서 레이건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건 만남 자체가 아니면 그 의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외교 활동이죠. 미국의 사실상 승인을 받은 그런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외교는 사실 의미가 없다 좀 보거든요. 결국에는 미국도 세계의 무슨 뭐 팍스 아메리카나의 수호자의 역할로 모양 잡는 외교가 아니라 옛날로 치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진짜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해 가지고
그렇게 쏙쏙 빼먹는 외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약간 언어가 좀 물 반찬을 처음 알아서 채울 것이다 뭐 이런 거. 예.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좀 뭐지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아쉽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쉽다고 하기에는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회사를 뺏기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그리고 독도 문제는 지금 뭐 말도 똑바로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한일 관계가 돼버렸다. 이것도 사실은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영역 아닌가요? 보수 정당이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뭐 충분히 뭐 사실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주기적으로 어떤 네. 도발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명확하고 정확한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아무도 욕 안 해요. 네. 예. 우리는 이제 전혀 분쟁 지역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 해외에서는 다 정당하다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정당하고요 실제로. 네. 근데 그걸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해야 될 말 안 한다. 그럼 그때는 우리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은 할 말 다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안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뭐 양국에서 둘 다 이제 뭐 다 우리 땅이에요 주장한다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걸 부담 가질 필요 없는데. 네. 라인 문제는요? 저는 라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대통령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아, 플랫폼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 가지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예전에 사례가 있는 거였거든요. 중국과 미국 간의 틱톡 분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국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외 정보를 다루고 이렇게 하도록 해준 요원 이런 것들 낌새가 보였을 때 미리 파악해가지고 네. 즉각 본국에 보고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미리 대책을 세우고 네. 그 실제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그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가지고 딱딱딱딱 절도 있게 움직이게 하려고 네. 우리가 사실 국정원의 해외 기능을 많이 의존하는 건데 네. 사실 이 정도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우왕좌왕했다? 저는 이거는 만약에 이제 국회가 22대 국회가 열려가지고 정보위에서 이런 걸 다루게 된다면은 네.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미리 인지했느냐? 네. 미리 인지했고 그러면 어떤 보고를 본국에 올렸느냐 이런 것도 파악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올 일은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뭔가 그 전에 시그널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럼 그 시그널을 국정원에서 정확히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방치한 거냐? 네. 아니면 대통령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올라간 거냐? 아니면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을 잘못 올린 거냐? 네. 다 들여다봐야죠. 왜냐하면 국정원이 맨날 산업 스파이 잡으러 다닌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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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국회 그러면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22대 국회 개원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비교섭단체는 어차피 운영이 정보위 못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나 이런 게 원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 열어야 된다. 저는 우선 정보위를 열어야 되고요. 빨리 일단 정보위 열어가지고 이런 것들 해외 예. 사실 이런 기능이 국정원에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강화해야죠. 네. 네, 강화해야죠. 이거 네. 그러니까 그 해외 정보 중에서 산업에 대한 부분. 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뭐 누가 해외 취업하면 산업 스파이 이런 거 잡는 것만 네. 했지만은 이런 굵직굵직한 외교와 결부된 사안들을 챙겨야죠. 예. 그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거 아니라 네. 그 권력의 그 일부분 중에 제가 항상 열거하는 게 네. 감사원 권한을 내려놔라. 네. 감사원장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으려면 야당 추천으로 네. 임명하게 해라.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대통령이 지금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야당과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용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신용이 없으면은 현찰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러니까 네. 내 권한을 내려놓을 테니까 이거 네. 협조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개헌 관련해서 임기단축 개헌 개혁신당 계속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라도 임기단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야 됩니까? 상황은 국민들이 만드는 거죠. 옛날에 네. 노태우 대통령이라 뭐 6.29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
체육관성 가고 싶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국민의 민의를 모으는데 사실 대통령이 별로 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 모이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더라라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 그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도 보면은 총선 때 피상적으로 선거를 보다가 완전 된통 당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네. 아니 여당 뭐 이런 거 희한한 통계들만 보고 있겠죠. 여당은 총선 진 적이 없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네. 그런데 지금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에 있어서 그렇게 선거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봐요 저는. 우리 대통령 잘 알잖아요. 내가 뭐 교육 수사 해봤으니까 교육 전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는요. 네. 예. 뭐 대기업 수사 해봤으면 경유 전문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미 좀 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오래됐고, 예, 그게 이제 앞으로 3년 더 남았다는 것이고,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공개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어린이 미술 전시회 여기도 또 참석을 했고, 뭐 필요할 때마다 뭐 거침없이 이제 다 나온다. 그리고 6월에 있을 중앙아시아 순방도 간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등장은 좀 어떻게 보시고? 저는 근데 별로 중요하게 안 보세요? 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보는 게 예. 정권 초기에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이 그냥 윤석열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상관없이 예전에는 약간 영향을 주는 서로 변수였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집합에 부분 집합으로 그냥 김건희 여사 싫어하는 조합이 있는 거지. 예. 다 겹쳐요. 그러니까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개 행보를 하든가 말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이게 참 제가 비웃고자 하는 얘기 절대 아닌데 예. 생각보다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식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거 아니라도 윤석열 대통령 싫어할 이슈가 참 많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사실상 이제 임기를 최대한 빨리 땡겨서 윤석열 정부를 끝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전 조국 혁신당 제발 메시지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검찰 개혁 이런 것도 뭐 조국 혁신당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할 수 있다 정당으로서. 네. 근데 뭐 3년도 너무 길고 한동훈도 특검해야 되고 전선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네. 전선이 복잡하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뜨리고 싶은 게 1목적이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한동훈 위원장도 같이 때릴 요지가 있을걸요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좀 약간 난사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맞받아치지 못하는 게 참 바보 같은 게 결국 그 한동훈 특검이라고 하는 걸 하자는 조국 혁신당의 주장에 보면 그 안에 항목들이 여러 개지만 그 안에 보면은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의 딸 입시 비리를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항목에 넣을 때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저는 조국 대표의 입장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자기 이제 가족이 고생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일 때문에 딸이나 부인을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집안 작살내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뭐 조민 씨가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는 뭐 어미를 잡아가두고 뭐 이렇게 뭐 새끼까지 잡아가둔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하시던 기억 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까지 조국 대표의 스탠스는 뭐였냐면은 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연좌 수사는 부당하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딸한테 그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라. 이건 법학자 입장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옳냐 그르냐에 대한 입장만 존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이건 한동훈 특검 같은 거 꺼내드는 게 꺼내 들어도 공직자로서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처신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했어야 되는데 딸 입시 비리 해보자 이런 거는 빼야 된다. 내가 당한 방식으로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거거든요. 어제 조국 혁신당에 이제 박은정 당선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거. 그런 건 정당하죠. 저는 만약 의혹이 생긴다면. 그런 거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좀 메시지를. 그러니까 제가 많은 질문 받잖아요. 조국 혁신당이랑 연대를 할 거냐는데 이런 게 가끔 백화점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연대하기가 어려워요.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이제 조국 대표라는 사람은 본인은 가족 수사하다가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남의 가족 수사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으면은 그럼 이게 한동훈 딸에 대한 입시 수사가 정당하면 자기 딸에 대한 입시 수사 정당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별거 아니고 실제로 의미 없는 일인데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 되치기 당하는 거죠. 되치기 당한다. 그러니까 이 특검 전체가 한동훈에 대한 포괄적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주장체가 야 포괄적 하자더니 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되치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정치적 구호로서는 조국 대표가 뭐 이것저것 잘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연대라는 건 아주 구체적인 어떤 당 간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이거 뭐야 이런 거. 그것 좀 여쭤볼게요. 야권이라고 이제 통칭하지 않습니까? 범야권 192석인데 예. 개혁신당 3석은 잘 모르겠다. 네. 잘 아니 같이 노래 부르는 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노래는 안 부를 거예요? 같이 밥은 먹어요? 이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예. 저희는 사안별로 봤을 때 저희가 뭐 그렇다고 간제비 같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간제비는 아니에요? 네, 간제비 같이 행동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여기서 간제비는 일반 명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근데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잘 헷갈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네.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계속 느껴져요. 문화적 이질감. 네. 예. 국민의힘이 너무 오래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뭐 어쩌겠습니까? 개혁신당의 지지자와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냉철하고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많은 걸 판단하려는 분들이고. 네.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땐 지금 야6당 이렇게 모인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거의 뭐 이거 투쟁을 하러 같이 가자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이렇게 차이. 근데 약간 또 제가 조국혁신당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조국혁신당의 멤버 몇 면을 뜯어보면은 네. 뭐 이거 하러 가실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에리트적인 멤버로 보일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이제 저희는 명확해요. 어떤 예. 스타일인지가.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한 지가 다들 예. 그래도 조금씩 되고 그래서 사람이 예. 저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조국혁신당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맞는다는 것도 예. 아니야. 교류를 아직 할 수 없는 게 예. 아까 말했던 이견을 볼 만한지 많아서 그런데 예. 저 땅이 스타일이 어떻게 잡힐지 궁금해요. 스타일. 굳이 말하자면 조국 대표도 예. 법학자의 엘리트 스타일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지. 네. 예. 조국 대표가 머리띠 두르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예, 노래 부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민주당은 뭐 그렇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진보당이나 아니면 예. 누가 기본소득당 이런 데는 기본소득당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진보당하고 기본소득당 다 해서 4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야육당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야육당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번은 그렇게 불렸지만은 예. 저는 철학 차이는 이념 차이보다 스타일 차이가 크게 작동할 거라 봐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의외로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핵관이랑 진짜 짜증났던 게 뭐냐면 윤핵관은 네. 일을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네. 예. 거의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얘기하면은 네. 얘기가 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논리적으로 명쾌한 부분이 있는 분이니까. 네. 그리고 뭐 말하면 근거를 대서 막 얘기하시니까. 근데 네. 윤핵관은 그런 게 없어요, 약간. 네. 그러면 저는 사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192석의 어떤 연합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종다기한 그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이 연합 정치가 잘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 개혁신당은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때문에 이 범야권의 육자연대에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사안별... 적어도 개혁신당이랑 같이 이제 어떤 그런 사안을 풀어나가려면 범야권에서 네. 조금은 이성적인 면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 네, 이성적인 면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 거의 뭐 비이성적인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대비로 제가 얘기해드린 건데. 그러니까 뭐 뜨거운 가슴 이러면 같이 노래 부르자 이런 건 안 한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홍콩 가서 노래 부르고 왜 여기서 노래 안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노래를 들은 거지, 저는 거기에 실제 민주화운동 하는 거를 모니터링하러 간 거예요, 저는. 명령하고 목표로 간 거고, 이거는 저는 왜 그런 걸 하냐면 눈덩어리 잘못 굴려가지고 진보 진영에서 나중에 왜 싸우는지 까먹고 이렇게 막 가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조금은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제가 계산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많이 당한 게 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니 근데 저는 비단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소위 얘기하는 반윤전선, 뭐 그것 말고도 사실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새로운 어떤 뭐 논의나 토론이나 그다음에 정치 기획이나
그다음에 정책이나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차원에서는 야 7당 간의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런 논의들을 할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때 25만 원 지원금 가지고 이재명 대표 말한 거에 대해서 예.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네. 조국혁신당이 제가 알기로는 조국 대표님이 살짝 그 25만 원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입장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뭐 저기 찬성한다고 했었어요. 저하고 인터뷰할 때는. 아 인터뷰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뭐 누군지 기억 안 나. 조국혁신당 멤버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테이블에서 논의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입장이 무엇인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그걸 또 정치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25만을 반대하면은 뭐 범야권이 아니 이렇게 나올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죠. 이제 보면은. 왜냐면 저는 냉정하게 제가 아까 말했죠.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계속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25만 원 지원금에 반대하는 이유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는 물가가 최우선이지. 네. 지금 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25만 원씩 풀어버리면은 큰 사건 날 거다. 13조가 가지고요. 예, 13조면 큰 돈입니다. 되게 현금 13조 뭐 작은 풀리면은.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지금 물가 압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서 아직까지 정당 간에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앞서 처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네. 되게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 어떤 마중물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생지원금도 자영업자들은 뭐 그러니까 물론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만 플러스 포함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어떤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그건 저는 이제 범야권이 모여서 저는 상시적으로 좀 논의하는 테이블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되게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시절에 재난지원금도 많이 뿌리고 해가 총선 이겼는데 왜 대선 때는 졌을까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받아 먹을 땐 좋았지. 근데 100만 원 받아 먹으면서 즐기다 보니까 나중에 내 집값이 1억이 전세값이 올라버렸네. 그럼 나는 손해인가 이득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해보면은 100만 원, 200만 원 몇 번 받고 그 다음에 전세값 1억 올려주면 손해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몇 번 경험한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네.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물가나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가격 통제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은 네. 큰 덩어리로 옵니다. 큰 덩어리로. 예, 100만 원 받아서 당장 가처분 소득이 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물가 상승 때문에. 네. 내가 월세를 올려주면 더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네. 범야권이 우선 이렇게 좀 툭 이렇게 테이블을 열어놓고 같이 논의하는 기회가 좀 다양한 경로에서 있으면 좋겠네요. 좋죠. 네. 이재명 대표하고 근데 그게 식사 한번 하세요. 네, 근데 그런 건 신뢰 쌓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혹시 이재명 대표가 밥 먹자고 연락 안 왔어요? 그냥 500원 인사만 하고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이제 저 이준석도 이제 사실 2012년부터 어쨌든 네. 정치하면서 그래도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네. 저는 그래도 이제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사람 만나는 편이니까 네. 제가 사람에 대해서 가장 실망할 때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진보 진영에 누구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은 그걸 내부 홍보용으로 쓰려고 저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누가 그런? 제가 오늘 이준석을 만나서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묵사발을 내고 왔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근데 약간 저는 지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진보당이든 아니면 기본소득당이든 뭐 이런 건데 만나서 얘기하는 거 다 괜찮은데요. 네. 예를 들어 용해인 의원 제가 한번 지적해 볼까요? 용해인 의원 이준석에서 언급한 거 보면 기가 차요. 예. 그냥 자기 홍보용 멘트만 날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보면. 둘이 만나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진지하게 제가 만약 용해인 의원과 만나가지고 네.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은 이런 25만 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저는 할 자신 있어요. 네. 근데 가서 또 끝나가 무슨 뭐 이준석은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그냥 정치적 구호 남발하고 이럴 거면 저는 안 만나는 게 낫다 생각이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제가 김재원은 차라리 낫다. 김재원 의원이랑 만나서 얘기하면은 네.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김재원 포지션이. 근데 윤핵관쯤 되면 이건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네. 예. 예.
뭐 양두구 유권인데 내가 개냐 막 이러고 이제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꼴이 나면 안 돼요. 야권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범야권 협력을 하려 그러면은 그 존중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고 전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참 특이하다. 진보 계열의 정당이라 보기에는 굉장히 그 의원 한 분 한 분이 엘리트성이 있는 분들이다. 네, 엘리트 집단이 엘리트 정당이죠. 엘리트성이 있는 집단들이고 왠지 감성보다 이성에 가까운 분들인 것 같다. 물론 뭐 신장식 의원이라서 저도 너무 잘 알지만은 친하지 않아요? 엄청 친하죠. 근데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 약간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제3지 정당과는 궤가 좀 다르다. 예전에 바른정당이랑 바른미래당 약간 그러긴 했거든요. 네네네. 거긴 약간 이성에 가깝게 움직이는 그런 거였는데 그다음 보려고요. 어디까지가 테두리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어쨌든 다양한 갈래로 정치권이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이익 차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 새로운 정치 기획을 많이 하면서 국민들에게 기쁨도 주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내용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개혁신당 세석도 거기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무려 11분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편의점에 고정 출연하시다가 요즘 완전히 안 나오시고 피로도적으로 요즘 이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개혁신당 당원 가입을 안 하셨다면은 개혁신당 당원 가입 검색해서 당원 가입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동탄 이신도시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이준석 검색해가지고 파란 체크마크 있는 게 접니다. 저를 팔로우 해주시면은 요즘 인스타로 소통 많이 합니다. 지역 주민과. 카톡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인스타로 요즘 소통 많이 하는데 그 살고 계신 아파트 사진 찍어 보내시면은 마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호실이에요? 국회의원회 530호. 윤미향 있었던 방. 윤미향 의원실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상임위는 어떻게 가요? 그거는 우원식 의장님의 처결에 따라야죠. 이제. 고향 선배. 노원이 참 터가 대단한 곳인 게요. 한쪽에는 불암산, 한쪽에는 수락산. 그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동네라서 로또도 많이 되고 국회의장도 지금 2명째 외출한 거 아닙니까? 이야. 임채정, 우원식. 아니 허은하 의원이 허은하 대표가 젊은 대통령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허은하 의원도 노원구 상계동에서 어릴 때 살았대요?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무위키가 보면 상계동 출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상계동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거길 떠났네요. 그래서 상임위는 어디로 가세요? 상임위는 저는 지망하기로는 국토교통위 그리고 교육위 그다음에 과방위 세 군데. 과방위는 사실 뭐 관은 거의 안 하고 요즘 보니까 방만 해도 방위인데 방위 가게 되면 이제 와 치열할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맞서가지고 세게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위에 가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느 상임위로 가게 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